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31일 토요일 아침 8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오늘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 40분 정도 촬영을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이 8월 말일이니까 이제 혹서기도 절정을 지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9월 1일 가을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동안 혹서기를 견뎌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 8월에는 토요일이 5번 있었습니다. 8월 첫째 주 토요일인 8월 3일부터 시작해서 8월 5번째 토요일인 오늘 8월 말일까지 이번 8월 달은 5주 연속 토요일마다 한국금융연수원에 출강을 해서 여신법률을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약 40분 정도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앉아가지고 영상 촬영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빈 강의실에서 제목은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최강국가 미국이 어떤 식으로 영토를 확장해 왔는지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가 어디일까요?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는 러시아, 두 번째가 캐나다,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미국, 다섯 번째가 브라질인데요. 자, 중국하고 미국은 면적은 비슷하긴 한데 중국이 미국보다 약간 영토가 넓어서 중국은 세계 영토 규모 3위, 미국은 세계 영토 규모 4위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략 우리 한반도 면적의 약 50배 정도가 미국의 영토 면적이죠. 그리고 우리 남한 면적, 우리 대한민국 남한 면적의 대략 한 95배 정도가 이제 미국 영토 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부터 지난 2월 달에 오늘이 2024년 8월 말일인데요. 지난 2월 달이니까 대략 6개월쯤 전에 인문학 서적 6번째로 출간한 작품이 흥미진진한 미국사입니다. 그곳에 소개했던 내용 중에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륙을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대륙에 미국 영토를 대략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대서양입니다. 대서양. 그 다음에 이쪽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다 아시다시피 인구 880만 명 정도를 보유한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뉴욕이 있습니다. 뉴욕이 참고로 북위 4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위 40도. 그 다음에 미국의 제2의 도시가 다 잘 아시다시피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 앞으로 4년 후인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제36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제34회 제34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4년 후인 2028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데요. 그러면 로스앤젤레스는 1984년에 이어 2028년에 하계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게 되는 세 번째 도시가 됩니다.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최초 도시가 런던, 또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한 두 번째 도시가 파리,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가 하계올림픽을 3번 개최하는 세 번째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년 후 제34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자, LA라고 하죠. LA는 위도상으로 북위 34도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북위 위치가 부산하고 북위 고도라기보다는 위도가 비슷합니다. 북위 34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게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는 북위 37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하고 비슷합니다. 서울도 북위 34도인데요. 37도. 샌프란시스코나 서울이나 모두 북위 37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의 경우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와 북위 37도로 동일한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은 한여름에 더울 때는 35도 이상의 폭염도 있고 한겨울에 추울 때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샌프란시스코는 서울하고 같은 위도 북위 37도에 위치하지만 사시사철 봄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영상 2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한겨울에도 영상 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영상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봄가을 날씨가 항상 전개되는 게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하고 같은 북위 37도에 위치하는 위도가 동일한 북위 37도인데 서울은 한여름에는 35도 이상 또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이하로도 내려가는데 샌프란시스코는 왜 사시사철 영상 5도에서 영상 25도 사이에서 움직일까요?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로 도시로서 지중해성 기후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사시사철 봄가을 같은 날씨여가지고 습도가 또 낮습니다. 습도가 거의 없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지점의 산호세 지역에 세계적인 IT 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IT 산업은 습기가 없어야 되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남동쪽 60km 정도 지점에 있는 산호세라는 도시 주변에 실리콘밸리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의 제2의 도시로서 인구는 약 400만 명 정도 되고요. 샌프란시스코는 인구가 88만 명 정도 되는데 미국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랭킹 1위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위도가 북위 34도하고 37도 대략 한 3도 정도 차이 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로스앤젤레스는 부산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서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은 북위 40도니까 저기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가 30도, 뉴욕은 40도니까 뉴욕이 더 북위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스턴이 또 있죠. 보스턴, 미국 역사의 시작점이 보스턴인데요. 보스턴은 이제 좀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이 대략 이런 수평선으로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평선, 이 고도가 북위 49도입니다. 북위 49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 이 정도로 이제 기본 틀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게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404년 전인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 가지고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북동부 지역의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지금부터 404년 전인 1620년이고 그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역사가의 시작이 됐던 이곳이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은 다 잘 아시다시피 1897년에 시작된 127년 전통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 그게 바로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영토 확장 과정은
미국이 역사가 시작된 게 보스턴에서 1620년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주해온 청교도들이 개척한 그러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거죠. 영국의 세계 최강 국가,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영국의 식민지 지위에 있었던 게 미국이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이 정착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기에 대략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이렇게 쭉 이렇게 뻗어 있는데요. 이 동쪽 지역에만 미국인들이 초기에는 정착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국이 시작이 될 때 주가 13개 주였죠. 13개 주. 지금은 50개 주로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도 처음에는 주의 개수가 13개 주다 보니까 성조기의 별이 13개였는데 지금은 50개 주로 확장이 돼가지고 별이 50개가 표기되어 있는 게 바로 미국의 국가의 상징, 미국의 국력의 상징, 미국의 자부심의 상징이 성조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13개 주였는데 현재는 50개 주로 돼가지고 성조기의 별 개수도 초창기에는 13개였지만 지금은 50개로 됐다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의 주들이 13개 주입니다. 13개 주. 자, 13개 주. 13개 주인데요. 대략 말씀드리면 북동부 지역 제일 끝에 있는 게 메인주입니다. 메인주. 그런데 원래 메인주는 여기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 독립한 주입니다. 지금은 북동부 지역의 끝에 메인주가 있는데요. 그것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 분리 독립한 주가 메인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뉴햄프셔 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버몬트 주가 있습니다. 이 버몬트 주도 원래는 뉴욕 주에 속해 있었는데요. 뉴욕 주에서 분리 독립한 게 버몬트 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략 1년쯤 전에 작년 이맘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제가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7박 10일의 일정으로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4식구 가족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대략 코스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 토론토, 킹스턴의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의 국경으로 넘어 들어올 때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다시 입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미국 역사의 시작점인 보스턴, 그 다음에 세계 경제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뉴욕 맨해튼 순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미국 동부 지역은 서울보다 시간이 한 14시간 늦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작년 8월 말일에는 미국 맨해튼에 있었습니다. 제가 4식구 가족 여행으로. 여하튼 그때 여기 버몬트주 국경 검문소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에서 1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보스턴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뉴욕으로 이동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대략 이 정도의 저기 워싱턴이 있죠. 수도 워싱턴 DC. 수도 워싱턴 DC는 인구가 약 한 80만 정도, 9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행 코스가 보면 워싱턴 DC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펜실베이니아 주도인 해리스버그 거쳐서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캐나다 제1의 도시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의 킹스턴의 천섬, 그 다음에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이 있었던 몬트리올, 그 다음에 캐나다 최대 관광도시 퀘벡, 드라마 도깨비가 그곳을 배경으로 촬영돼서 더 유명해진 곳이죠. 그 다음에 다시 버몬트주의 국경 검문소를 통해서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그 다음에 뉴욕주의 뉴욕시 맨해튼으로 이동하는 코스였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기가 버몬트주인데 원래는 뉴욕주에서 분리 독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뉴욕주가 있는 거죠.
뉴욕주가 굉장히 면적이 넓습니다. 뉴욕주의 남동쪽 끝에 있는 게 뉴욕이죠. 뉴욕시이죠. 세계 경제의 중심 월스트리트, 또 세계 문화의 중심 브로드웨이도 있는 뉴욕시 맨해튼.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펜실베이니아가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있고, 그 동쪽 끝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고, 서쪽 끝에 있는 도시가 피츠버그라고 하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미국의 수도가 뉴욕시였습니다. 뉴욕시가 1885년부터 1890년까지 5년 동안 미국의 수도였던 게 뉴욕시였고요. 그 다음에 1890년부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785년부터 1790년까지가 뉴욕이 수도였고, 그 다음에 1790년부터 1800년까지가 필라델피아가 수도였고, 그 다음에 1801년에 지금의 워싱턴 DC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여하튼 여기에 뉴욕주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필라델피아 주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가 있는데, 그 동쪽 끝에 있는 도시가 필라델피아가 있고, 그곳이 미국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도시이죠.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했던 도시가 바로 펜실베이니아주의 동쪽 끝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펜실베이니아 주하고 뉴욕주 사이 정도 있는 게 이제 뉴저지주죠. 뉴저지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델라웨어주가 있습니다. 델라웨어주는 지금의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요. 그곳은 델라웨어주는 미국 연방에 최초로 가입한 주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미국 연방에 최초로 가입한 주.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89년에 취임했는데요. 그보다 2년이 앞선 1787년에 미국 연방 제1호로 가입한 주가 델라웨어 주고, 현재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미국 그 대통령님의 사저도 그곳에 있죠. 뉴캐슬 카운티의 윌밍턴 시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메릴랜드 주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 보면 여기에 뉴욕주 근처에 커네티컷 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쪽에 로드 아일랜드 주가 있는데요. 로드 아일랜드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좁은 주가 바로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여기에 메릴랜드 주고, 그 밑에가 이제 버지니아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 다음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 다음에 조지아 주,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미국 초창기에 13개 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지니아 주, 자,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조지아 주고, 그 위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 위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 위에가 버지니아 주인데요. 여기 이렇게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남부에 있는 남북전쟁의 발단이 이제 노예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런 이슈였던 거고,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 동안 전개됐던 남북전쟁의 원인이, 북부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남부에 있는 주들은 노예제를 찬성한 게 결정적인 원인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구분할 때 이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주가 버지니아 주고,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주가 메릴랜드 주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의 수도가 뉴욕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던 시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둘 다 뉴욕시든 필라델피아든 다 미국의 북부에 있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남부에 있는 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미국의 수도를 중립지대에 두지 않고 북부에 두고 있냐? 그래서 중립지대로 옮기자 해가지고 옮긴 게 바로 지금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인데요. 그래서 여기 워싱턴 DC, 이 워싱턴 DC는 여기입니다. 워싱턴 DC는
북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와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토지를 약간씩 기부를 해가지고 조성된 땅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 16km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 면적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 워싱턴 DC가 1801년에 이곳에 들어섰으니까 이제 워싱턴 DC가 세계 정치의 중심이자 미국의 수도가 된지 223년이 된 셈인 건데요. 자, 그래서 중립지대로 두자 해가지고 북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남쪽에 있는 메릴랜드 주와 남부에 있는 주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버지니아 주가 각각 토지를 기부해가지고 가로 세로 16km의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그 땅을 확보해서 그곳에 수도 워싱턴 DC를 두게 돼서 중립지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분리 독립한 주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분리 독립한 주가 테네시 주입니다. 테네시 주. 여기에 테네시 주가 있습니다. 테네시 주. 테네시 주는 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원래는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났는데 컨츄리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13살의 나이론가 테네시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테네시주는 컨츄리 음악의 본고장인데요. 자,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재산이 한 1조 8천억 정도 있다고 하죠. 사업가가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 전무후무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테일러 스위프트. 나이가 1989년 12월생이니까 올해 12월이 되면 만 35세이신데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세계적인 팝스타죠. 올해 2월 초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에 역사상 최초로 4번째로 수상을 하셨죠. 그 전에 3번 수상했던 분은 3분이 계시죠. 프랭크 시나트라, 폴 사이먼, 스티비 원더 이 3분은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3번 수상한 인물들이죠. 이 3명이 공동 1위였는데요. 그 기록을 깨고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을 역사상 최초로 4번 수상했다라는 게 올해 2월달에 대서특필이 됐고 세계적인 팝스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에 있고 앞으로 한 2달 남짓 남았는데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보다 약간 우세한 상황인데 여기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를 더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은 안 하셨죠. 만약에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를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게 된다면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러한 상황이 돼서 11월 5일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는 해리스의 승리로 굳혀질 것 같은데요. 아직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신중 모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테일러 스위프트가 12살의 나이로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테네시 주로 옮겨서 그곳에서 컨츄리 음악을 배웠습니다. 자, 그게 테네시 주인데 테네시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분리 독립한 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버지니아 주에서 분리 독립한 주가 어떤 주일까요? 바로 웨스트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 주와 켄터키 주가 버지니아 주에서 독립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초창기에 미국 건국 초기에 미국의 주는 13개 주였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3개 주에다가 또 분리 독립된 주가 5개가 있었죠. 그래서 뉴욕주에서 분리 독립된 버몬트주, 매사추세츠주에서 분리 독립된 메인주,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분리 독립된 테네시주, 버지니아주에서 분리 독립된 웨스트 버지니아주, 켄터키주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13개 주로 시작했는데 그 뒤로 5개 주는 분리 독립돼서 결국은 18개 주, 그 18개 주가 미국의 초창기의 미국의 영토였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바로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에팔레치아 산맥의 동쪽. 그러다가 미국에 이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미국의 독립전쟁이 언제 있었을까요? 미국의 독립전쟁은 자, 1775년 4월 19일부터 1783년 9월 3일까지입니다. 대략 8년 정도 전개됐는데요. 미국 독립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승리하고 영국이 패배해가지고 파리 조약이 체결되죠. 그게 1783년 9월 3일에 파리 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 결과가 바로 미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공인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독립을 공인받은 그 시점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선이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시시피 강. 이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요. 그 독립이 됐던 1783년 이때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미시시피 강 사이에 이 지역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할양을 받았습니다. 땅을 획득하게 된 거죠.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에팔레치아 산맥과 이제 미시시피 강 사이에 이 면적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할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면적은 미국의 건국 초창기의 영토 면적은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 있는 13개 주, 거기서 분리도 독립된 5개 주를 포함하면 18개 주 이 지역이었지만 독립이 되고 1783년 그 시기에는 이제 미시시피 강과 에팔레치아 산맥 사이에 이 면적을 영국으로부터 할양받음으로써 미국의 영토가 2배로 늘어난 거죠. 처음에는 여기만 해당됐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할양받아서 미국의 영토가 2배로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적이 이제 확보된 게 1783년 미국이 독립을 인정받은 그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이로부터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미국 독립 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803년이죠. 1803년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1803년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 공동 기초자 5인방 중에 한 분이죠. 참고로 미국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한 5인방은 누구냐면 2대 대통령이 되는 존 애덤스, 3대 대통령이 되는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지폐, 100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인 벤저민 플랭클린, 로저 셔먼, 로버트 리빙스턴, 이 5사람이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최대 국경일은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절이 최대 국경일이듯이 미국은 1776년 7월 4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그 독립기념일이 미국의 최대 국경일인데요. 그 독립선언서를 공동 기초했던 5인방 중에 한 분인 토머스 제퍼슨, 그분이 또 2달러 지폐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행운의 2달러 지폐, 그것의 초상화 주인공이기도 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1803년입니다. 1803년에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그 당시에 유럽 대륙을 평정한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로부터 이 미국 대륙의 중부에 해당되는 이 광활한 지역을 영토를 나폴레옹으로부터 1,500만 달러를 주고 매입을 합니다. 1,500만 달러입니다. 그게 1803년이니까 지금부터 221년 전이죠. 그게 이제 나폴레옹은 그 1803년으로부터 1년 후인 1804년 12월 2일에 프랑스 제국의 나폴레옹 1세 황제에 즉위하죠. 그때 나폴레옹 나이 35세 때인데요. 그보다 1년 앞선 1803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 중부에 해당되는 미국 대륙의 중부에 해당되는 광활한 면적을 불과 1,5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미국은 여기 루이지애나 이 지역을 그 당시 명칭으로는 루이지애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인 루이지애나 주가 있긴 한데 그것은 지금은 루이지애나 주라 해서 이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루이지애나라는 명칭은 미국 대륙을
동부, 중부, 서부로 3등분했을 때 중간에 해당되는 미국 대륙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광활한 지역 전체를 루이지애나라고 통칭했습니다. 그걸 1803년에 나폴레옹으로부터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1,50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원래 미국은 이 남쪽에 있는 여기 뉴올리언스죠. 뉴올리언스 재즈 음악의 본고장 뉴올리언스 이쪽만 미시시피강 하류에 있는 뉴올리언스 이쪽만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거 다 팔겠다. 전부를 이 중부에 있는 전부를 사라라고 해서 토마스 제퍼슨도 고민을 했지만은 결국은 매입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그 거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미국 중부 지역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 단계 확보한 게 어디냐? 바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자, 여기가 텍사스입니다. 텍사스. 미국의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대륙 본토에 있지 않고 이쪽에 있는 알래스카죠. 알래스카는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하는데요. 50개 주 중에 면적이 가장 넓은 주가 알래스카고 그 다음이 바로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미국 본토에서는 면적이 가장 넓은데 알래스카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로 넓은 주가 바로 텍사스 주입니다. 자, 이 텍사스 주는 이제 개척 과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프랑스가 차지했다가 스페인한테 넘겼다가 다시 스페인으로부터 멕시코가 독립하면서 멕시코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멕시코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 아메리카에 멕시코, 여기가 이제 멕시코가 있는데요. 이 텍사스는 멕시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820년대 미국인들이 이쪽에 가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멕시코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미국인들이 이쪽에 들어가가지고 살기 시작한 게 1820년경이고 그때 텍사스 개척의 아버지가 바로 스티븐 오스틴입니다. 스티븐 오스틴. 그래서 지금 텍사스 주의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요. 텍사스 주의 주도가 오스틴입니다. 명칭이. 그게 바로 텍사스 개척의 아버지가 스티븐 오스틴이기 때문에 주의 주도의 명칭을 오스틴이라고 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미국인들이 증가해가지고 나중에 1830년대에는 미국인 숫자가 멕시코인 숫자를 압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틴은 이제 그 멕시코를 상대로 이 멕시코 땅인데 우리가 독립하겠다 독립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으니까 독립 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멕시코가 당연히 거절을 하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텍사스 군 간에 전쟁이 발생이 됩니다. 그게 텍사스 전쟁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전투가 격렬하게 전개되는데 1836년 3월 6일에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1836년 3월 6일에 알라모 전투가 있습니다. 알라모 전투는 멕시코군 3,000명을 상대로 텍사스 군 불과 186명이 맞서 싸웠습니다. 멕시코군은 3,000명인데 텍사스 군은 186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13일 동안 치열한 전투 끝에 1836년 3월 6일에 텍사스군 186명이 전멸을 했습니다. 13일 동안 전멸을 각오하고 결사항전해가지고 멕시코군을 상대로 3,000명의 멕시코군을 상대로 싸웠는데 13일 만에 텍사스군 186명이 전멸했습니다. 이게 알라모 전투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끝까지 버텨야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버티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된다라고 해서 영어로 이걸 This is my Alamo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This is my Alamo. 이곳이 나의 알라모다. 그게 바로 유래가
텍사스군이 멕시코군을 상대로 중과 부적의 상황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은 전멸한 그 상황, 끝까지 최후의 보루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다가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 영웅적 모습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야 된다. 최후의 보루로 버텨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나의 알라모다. 이곳이 나의 알라모다. This is my 알라모란 말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186명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인 4월 21일에는 제신토 전투가 있습니다. 센 제신토 전투라고, 센 제신토 전투. 여기에서도 이제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텍사스군이 승리를 합니다. 알라모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한 달 후인 4월 21일 센 제신토 전투에서는 텍사스군이 승리해서 멕시코의 대통령을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포로로 잡은 다음에 풀어줄 테니까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해라 라고 해서 결국 텍사스가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텍사스가 독립한 게 1836년에 독립을 해가지고 공화국이 됐습니다. 독립한 게 5월 14일입니다. 1836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해가지고 텍사스 공화국이 되는데 아직은 미국에 편입이 되기 전입니다. 그냥 텍사스 공화국이지 미국 연방에 편입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로부터 한 9년 정도, 1845년까지 한 9년 정도는 그냥 텍사스 공화국이었을 뿐이고 미국 연방에 편입은 안 됐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이 된 분이 텍사스군을 주도했던 휴스턴이라는 샘 휴스턴입니다. 샘 휴스턴 그 장군이 텍사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 이름이 휴스턴입니다. 아까 텍사스 개척의 아버지는 스티븐 오스틴의 이름을 따서 텍사스주의 주도가 바로 오스틴이고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가 휴스턴인데 휴스턴 그것은 텍사스군의 사령관이자 텍사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샘 휴스턴 이름을 따서 텍사스주의 최대 도시가 휴스턴입니다. 자, 그래서 1836년에 텍사스 공화국이 됐다가 1845년에 미국 연방에 합병이 될지 말지 갑론을박을 하다가 합병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845년에 바로 미국의 28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됩니다. 그게 텍사스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의 깃발이 론스타죠. 론스타, 외로운 별. 미국의 국기는 성조기, 미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성조기인데 텍사스 주의 깃발은 외로운 별, 큰 별이 하나만 그려졌죠. 즉 미국과는 또 다른 의미의 큰 별이 되겠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텍사스주의 깃발이 외로운 별, 그걸 론스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텍사스주를 별명으로 론스타 리퍼블릭이라 하고 예전에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지배했던 한 9년 정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그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지 않습니까? texas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그 사모펀드가 바로 론스타여서 그 사모펀드 이름이 론스타고 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제1대 주주를 한 9년 정도 했었었죠. 여하튼 텍사스주가 그러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뒤로 그게 1845년에 미국 연방에 편입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오리건주 이쪽이 있습니다. 미국 북서부 태평양 연안에 가장 끝에 있는 게 워싱턴주가 있고 수도는 워싱턴 DC이고 여기는 워싱턴 주입니다. 그래서 워싱턴주가 있고 그 밑에 오리건주, 그 밑에 뭐 캘리포니아주 있고 여기에 뭐 몬태나주, 아이다호, 뭐 와이오밍주 뭐 이런 주들이 있는데요. 자, 1846년에 영국과 미국이 오리건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미국 북서부에 있는 워싱턴주, 오리건주, 그 동쪽에 있는 아이다호주, 몬태나주 뭐 이런 데를 미국한테 넘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가 바로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유타주, 뉴멕시코주
뭐 콜로라도주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1846년부터 1848년까지 미국과 멕시코가 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승리해 가지고 획득한 땅이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 또 뉴멕시코주, 그 다음에 콜로라도주의 일부, 또 저 위로 와이오밍주의 남서부 지역까지, 뭐 유타주 이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남서부 지역의 주 이 영토들을 바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승리해 가지고 1848년에 1,500만 달러를 미국이 멕시코에 지급하고 그것을 매입을 합니다. 완전히 헐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탈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플로리다주가 있죠. 플로리다주는 1819년에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매입을 합니다. 그게 플로리다주이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영토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67년에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이 윌리엄 슈어드입니다. 그래서 720만 달러를 주고 매입하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여론은 그 쓸모도 없는 얼음으로 이루어진 땅을 왜 720만 달러를 지급하고 매입하냐. 그것을 아이스박스,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구입했다. 쓸모도 없는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720만 달러에 구입했다라고, 매입했다라고 여론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자원의 보고이죠. 자원의 보고. 그래서 미국 50개 주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자원의 보고 알래스카가 이때 매입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잘 매입한 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국무장관 윌리엄 슈어드는 거대한 아이스박스를 엄청난 돈을 지급하고 매입했다라고 비난은 받았지만 지금은 역사가 평가하기를 잘 매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 여기가 그래서 알래스카주는 1959년 1월 달에 미국의 49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와이는 1959년 8월 달에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이 되는데요. 하와이는 거기가 원래 1893년에 미국인들이 그곳에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많은 자본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하와이 왕국의 마지막 여왕이 미국의 자본들을 다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국유재산으로 편입시켜버리니까 미국 해군이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150명의 해군이 출동해가지고 그 마지막 여왕을 축출해버리고 거기에다 공화국을 세웁니다. 하와이 공화국을. 그게 1893년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24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제국주의가 아니라 반제국주의자였기 때문에 미국 연방에 편입은 안 시킵니다. 편입은 안 시키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897년에 그 다음 대통령인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제국주의자입니다.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대통령이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인데요. 맥킨리 대통령 때 1897년에 하와이를 미국의 영토로 이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1959년 8월에 하와이를 미국의 50번째 주로 연방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893년에는 마지막 하와이 왕국의 여왕을 축출하고 공화국을 세웠다가 1897년에는 미국의 연방에는 편입시키지 않고 그냥 준주로 남아도, 주에 준한다 해서 준주라고 하죠. 준주로만 편입시킨 게 1897년이고 1959년 8월에는 이제 미국 연방의 50번째 주로 편입을 시켜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마지막